더정치 인터뷰 오늘은 바른정당 지상욱 의원 한겨레 스튜디오에 나오셨습니다. 지상욱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셨습니까? 예, 국회 일로 여러 가지 바쁘실 텐데 여기까지 와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아, 별 말씀이요. 불러주셔서 제가 영광입니다. 예, 먼저 이승준 기자가 지상욱 의원 어떤 정치인이신지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예, 지상욱 의원은 연세대학교, 미국 스탠퍼드 대학교, 그다음에 일본 도쿄대에서 토목공학을 전공하셨습니다. 박사까지 따셨고요. 또 정치인이 토목공학이라는 건 좀 흔치 않은 것 같은데요. 네, 정치권 입문은 2003년 이회창 전 한나라당 총재에게 발탁돼서 입문을 했고요. 본격적으로 이름을 알린 것은 2010년 지방선거에서 서울시장, 그다음에 201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출마하면서 존재감을 알리셨습니다. 그리고 20대 총선에서 그 서울 중구 성동구를 그전 8년 동안은 민주당이 하고 있던 지역이었는데요. 당시 국민의당 정호준 의원을 꺾고 당선돼서 지금 초선 의원으로 의정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지난 3월 그 유승민 대표를 돕겠다고 밝히면서 바른정당에 입당했고 현재 그래서 가시밭길을 걷고 계십니다. 네. 예, 뭐 소개드린 내용 중에 뭐 잘못된 건 없습니까? 글쎄 뭐 이회창 총재께 발탁이 됐다기보다는 그때는 정치에 입문하고자 했던 것이 아니고요. 보수 언론 정치인이 외로우실 때 도와드리겠다는 그런 사적인 마음으로 시작이 된 것입니다. 네, 그렇게 해서 정치하고 인연을 맺기 네, 시작하신 네. 거군요. 알겠습니다. 자, 이 상황이 바른정당이 지금 워낙 힘듭니다. 그래서 곧바로 좀 본론으로 네.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자, 일단 국회 교섭단체가 무너졌습니다. 이렇게 네. 되면 원내대표 회담에 못 들어가고요. 상임위원회마다 있는 간사가 다 없어지는 거고, 또 국고보조금도 한 8억 정도가 줄어서 이제 6억만 지급됐다 이런 보도도 나오고 네.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실제로 당내 분위기 지금 어떤가요? 떠날 분들은 떠나셨고요. 남아있는 분들은 뭐 춥고 배고파진 것만큼은 사실입니다. 14억에서 6억으로 줄었고요. 네. 원외 그 당협위원장님들도 한 40% 정도가 떠나셨고요. 사무처 직원들도 지금 떠나겠다는 분들이 일부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는 새로운 정당 모델에 시험대에 올라섰다, 새 출발한다 이런 각오를 다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아까 성한영 대의자님 말씀하셨는데 이 상임위에서 간사가 이제 해촉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원내 교섭에도 끼지 못하고. 더 웃기는 게 보수 통합을 위해서 탈당하겠다고 하는 분들이 명분이 문재인 정부를 견제하겠다고 했는데 지난 10월 26일 날 날짜를 정해놓고 탈당하겠다고 했었습니다. 그때 국감 때였대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문재인 정부를 견제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수단이 국감 때 열심히 하는 건데 그렇죠. 그때 상임위에서 간사를 해촉하겠다는 그 무장해장하겠다는 거하고 똑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그때도 반박을 했었는데 그 이후에 그게 이제 곤궁했는지 그 이후로 이제 날짜를 잡았습니다. 네, 11월 3일, 6일. 네. 예, 11월 6일 탈당 국정감사는 끝나고 나서 네, 네. 탈당하는 그런 예. 모양새를 갖췄죠. 그만큼 명분이 없었다라는 것을 자인하는 게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예, 자 당장 관심사가 혹시 추가 탈당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입니다. 어떻습니까? 뭐 지금으로서는 추가 탈당하겠다는 분들은 없습니다. 지난번에 모여서 뭐 12월 뭐 중반까지 우리가 중도 보수 통합의 어떤 가능성 열어놓고 노력하자. 유승민 대표가 이제 선출된 새 지도부가 그 역할을 해주길 바란다라는 그런 요청이 있었고요. 그걸 이제 남경필 지사 이런 분들이 말씀하셨는데. 남경필 지사, 원희룡 지사가 이번 전당대회 때 안 오셨죠? 예, 그랬는데 남 지사께서는 뭐라 그럴까 이 당에 굉장히 소중한 정치적 자산이시고요. 원래 출신 자체가 개혁보수로부터 지금까지 달려오신 분이고 네. 하기 때문에 남아서 개혁보수의 길을 다 하실 거라고 믿고 저희는 뭐 그렇게 특별히 걱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네. 지금 국회의원은 일단 11명. 네. 인데 이분들 중에 뭐 절반 정도는 한 달 지켜본 다음에 자유한국당으로 갈지도 모른다. 이제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실제 그렇습니까? 근데 그건 두고 보셔야 될 게 지금 보수 통합이라는 그 명분과 의미가 점점 지금 정치 이 시계가 바뀌면서 달라지고 있습니다. 보수 통합의 그런 목표가 문재인 뭐 진보 정권을 견제한다 그런 목적으로 했는데 지금 보면은 이명박 대통령 지키기 이런 식으로 네, 변질이 그렇죠. 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도 지금 굉장히 곤혹스럽고 이건 아니지 않냐.
라는 식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다. 지켜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네,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전당대회에서 유승민 의원이 새 대표로 선출이 됐는데요. 중도 보수 통합을 추진하겠다. 물론 이제 태도는 좀 신중해야겠다 이런 네.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자, 중도 보수 통합이 과연 가능할까요? 세상에 뭐 쉬운 게 있겠습니까? 일단 자유한국당을 보면 자유한국당은 바른정당을 통합의 대상으로 보고 있지 않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파괴의 대상으로 보고 있다. 이렇게 저는 보고요. 바른정당을 파괴해야 수구 보수의 면을 가지고 정치 지형을 유지할 수 있다. 또 바른정당을 파괴해야 개혁 보수의 상징인 유승민 의원을 사라지게 할 수 있다. 그래야 좀 안정적인 수구 보수의 모습을 가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말한 중도 플러스 보수 통합이라는 게 이렇게 쉽지가 않고 지금 국민의당하고도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선거연대, 정책연대 이전에 가치의 공감, 가치의 연대가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우선이다. 그래서 시간을 두시고 좀 보시면 좋겠고요. 통합이라는 것은 그건 목표가 될 수 없다. 그것은 정말 우리가 원하는 보수 개혁의 가치를 지키기 위한 수단일 뿐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시간이 좀 필요한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사실은 바른정당이 통합 자체를 뭐 무조건 반대하는 것 같지는 않고요. 통합은 사실은 수단이고 좀 더 중요한 가치가 있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바른정당의 좀 더 큰 목표, 이건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바른정당은 지금 아시다시피 11석으로 저희가 왜소해졌는데요. 원래 창당할 때 그동안 누려왔던 수구 보수의 기득권 그런 걸 버리고 정말 국민들한테 반성하고 책임지는 자세, 정직하고 희생하는 모습, 그래서 본연의 보수의 모습을 찾겠다고 한 거였거든요. 그런데 사실 지금 떠나신 선배가 바른정당에 창당을 한 이유가 반기문 대통령 만들기 위해서 했다라고 그러지 않으셨습니까? 네, 모 선배 하지 마시고 실명 말씀하셔도 예, 괜찮을 김무성 대표, 전 대표신데 네.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걸 듣고 저희도 충격을 받았고 얼마 전에 언론에 보면 지금 유승민 대표도 충격적이었다라는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 얘기는 결국은 1월 24일 날 체육관에서 무릎을 꿇고 공개적으로 국민들한테 사죄한다 그러고 이렇게 하겠다고 약속한 것이 모두 거짓이었고 허구였다. 국민을 속인 셈이 됐다라는 걸로 자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 분들이 다시 진보 정권, 좌파 정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만은 문재인 정권을 견제하기 위해서 보수 통합을 해야 한다고 이렇게 무리수를 두니 어느 국민들이 그걸 인정하고 고지고대로 받아들이겠나. 이것이 이제 지금 문제인데요. 그런 분들이 떠났기 때문에 남아있는 11명은 그 가치,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던 창당했던 그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다 뒤집고 바꿀 것이다. 유승민 대표한테 그 칼이 쥐어졌다. 그래서 기대해 봄직하다. 이제 비로소 출발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잠깐 좀 시각을 좀 크게 봐가지고요. 이제 바른정당이 어떤 개혁 보수 또 보수의 혁신을 위해서 이제 새로 정당을 만들고 출발을 했는데 지금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상황이 어려워진 것 같습니다. 네. 보수 혁신 이거 왜 이렇게 어려운 걸까요? 일단 혁신을 한다면 기득권의 저항을 받습니다. 이 대한민국의 기득권이라는 건 상당히 무시무시하거든요. 요번에 제가 국정감사 할 때도 보면 금년에 국회가 생긴 이래로 처음 국정감사 때 증인 신청 실명제를 했던 때입니다. 자기 이름,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이 자기 이름을 걸고 정정당당하게 필요한 증인을 신청하는 건데 굉장히 이게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저렇게 하면 안 된다는 가이드라인이 많았습니다. 재벌 총수는 부르면 안 된다. 중소기업 대표는 불러도 된다. 왜 그런 일이 생기는지 저는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필요하면 내가 책임지겠고 그 비판은 내가 받을 것이니 그 결과를 평가를 국민한테 돌리고 내가 원하는 증인은 불러달라. 그래서 본감 때는 그 국회에서 가이드라인 준 대로 CEO들, 네. 실무진들을 불렀고 거기서 답이 안 나오면 총수를 불러준다고 했던 그대로 저는 추진을 했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과연 저희들 주변에 이제 널려 있는 여러 가지 기득권들인데 이런 것들 하나하나 깬다는 것이 저도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옳은 일을 하지만 거기서 오는 인적 네트워크에서 오는
그러지 말아달라는 얘기. 그러나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옳다면은 대다수 국민들을 위해서 우리가 정치를 하고자 했던 이유, 정치에 입문한 이유를 우리가 밝히기 위해서는 그걸 극복해야 된다. 그러나 참 쉽지 않더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기득권을 내려놓는다는 게 말만큼 참 쉽지는 않은 모양이에요. 예. 네. 자, 당분간 유승민 대표가 바른정당의 미래를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되는데요. 지금 쭉 이제 정치를 최근에 같이 하고 계신데 유승민 대표를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전 보수의 굉장히 극소수의 보물 같은 존재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지내보니까 정직하고 솔직하고 담백한 사람이다. 술수와 모사를 부릴 줄 모르더라고요. 그리고 경제 안보의 전문가고 또 개혁적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살아온 거 보면은 국민한테 의리를 지키고 일관성이 있었습니다. 정치는 일관성이 있어야 되고 자기가 한 말에 칼을 물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한 사람인데 그걸 지켜왔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보면 살아있는 권력, 강자에 강했고 약자한테 오히려 자애스러웠다. 그래서 저는 유승민 그 대표가 된 것이 이 바른정당의 보수 혁신의 출발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동안 그렇게 해오지 못했다라고 저는 느낍니다. 춥지만 소나무는 그 겨울에 늘 푸르르다 더 도드라진다는 말이 있듯이 이제 우리의 진가가 드러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확신합니다. 혹시 유승민 대표의 그 장점이 단점인 측면은 없을까요? 너무 좀 강직하고 하다 보니까 다른 사람을 좀 따뜻하게 품어주는 게 좀 부족하다 이런 비판 못 들어보셨습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분들이 계신데요. 그거는 조금 오해해서 왜 그렇죠? 된 것 같아요. 네. 자기가 정치를 왜 하는지 나는 왜 정치를 하는가 그런 책도 쓰셨지 않습니까? 내가 양보할 수 없는 그 원칙과 가치 그거를 타협하고 포기하려면 그분은 정치를 그만둬야 되는 분입니다. 그 외에 다른 것들은 여러 가지 의논을 해서 타협점도 찾을 수 있지만 본인이 정치를 해야만 하는 그 원칙과 기준에 위배되는 그런 것들이 맞닥뜨렸을 때는 그걸 지키려고 했던 것이 아마 그분들한테는 그렇게 보여지지 않았을까. 그리고 두 번째는 어깨로 사람들을 몰고 다니면서 소주 마시고 막 물론 분들 저희들하고도 뭐 소폭도 많이 마시곤 합니다만 그런 스타일이 어깨로 정치하는 분들보다는 조금 차이가 있거든요. 김무성 의원이 사실 그런 스타일이시죠? 예, 뭐 그분은 또 이제 그런 거에 능하신데 그게 이제 뭐 나쁘다고 할 수는 없지만 그것만 가지고 어떻게 새 시대에 혁신을 하는 그런 비전을 세우고 또 목표를 만들고 거기에 액션 플랜을 만들어서 뚜벅뚜벅 나가기에는 바쁘거든요. 뭐 그런 이유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성준 기자 좀 이어주실까요? 네, 저 국민의당 관련해서 질문 드릴게요. 이제 국민의당과 지금 연대 통합 논의는 어느 단계라고 봐야 되는 것인지 하나 궁금하고요. 그리고 실제로 지방선거에서 연대든 통합이든 이런 것들이 가능할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글쎄 제가 국민의당 그 지금 통합 모임 왔다 갔다 정책 연대하는 모임이 있거든요. 거기 나가고 있지 않습니다. 또 지난번에 한국당 쪽 또 왔다 갔다 이렇게 했던 그쪽에도 나가지 않고 저는 저 지상욱은 가운데 서서 일단 자력으로 우리가 혁신하는 모습부터 갖춰야 된다라고 해서 제가 뭐 강성, 뭐 자강파 이렇게 이름이 들어있는데 그런 그 연대가 나쁘다는 뜻은 아니고요. 내용을 잘 모릅니다만은 오늘 아침에도 정운천 의원과 이현주 의원이 만나신 그 정책연대 모임이 있었거든요. 저 나가보지 못했습니다. 아직은 정책연대 그런 걸 가지고 양 당이 얘기를 하는 중이고 지금 국민의당도 박지원 의원, 박정천이라고 해야 되나요? 네, 정동영, 천정배 의원들 같은 분들이 이제 반발하고 계시고 지금 오늘 보면 박지원 의원은 새로운 교섭단체도 만들 수 있다. 10 플러스 알파 이런 얘기도 하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도 어떤 변화가 있을 것 같다. 저희는 그쪽 변화와 상관없이 우리가 그동안 얘기해왔던 가치를 공감하고 가치를 연대하는 그 기반 위에서 어떤 정책을 연대해 나가면서 대화를 이어나가는지 지금 그 과정 중에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선거연대 말씀하셨는데 그거는 그 이후에 가봐야 과연 선거연대가 국민들이 인정하는 올바른 방식인지 아닌지 우리가 판단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국민의당 박지원 의원님 반발을 계속하는 부분은 이제 유승민 대표가 그 앞서서 한 몇 주 전에 기자회견에서 국민의당이 햇볕 정책을 포기하고 그 다음에 호남 지역주의 벗어나야 된다. 사실상 아까 어떤
전제 조건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걸 걸었잖아요. 물론 당대표 수락하고는 그게 좀 아니었다라고 말씀하셨지만, 근데 이 부분을 봤을 때 이제 국민의당과 통합이나 연대에서 유승민 대표가 생각하는 상이나 아니면 요구하는 것들이 도대체 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은데요. 일단 그 두 가지 측면에서 호남 배제로는 잘못된 그 얘기입니다. 유승민 대표도 그렇게 얘기한 게 아니고 본인은 영남 아니겠습니까? 호남에서 정운천, 이정현 의원이 탄생됐고 영남 대구에서 김부겸 의원이 탄생됐듯이 영호남의 지역주의를 타파하자라는 뜻에서 얘기가 된 거고요. 두 번째 햇볕 정책 같은 것은 사람에 따라서 생각의 차이는 있을 수 있으나 저는 햇볕 정책은 지나간 정책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그 정책을 통해 가지고 북한의 핵이 사라진 게 아니고 지금 핵 완성 단계까지 오는데 단초를 제공했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유승민 의원이나 저희는 그런 거에 대해서는 지나간 거니 이제 새로운 방식으로 북한을 어떻게 열 수 있는 방법을 논의해보면 좋지 않겠냐 이런 차원으로 얘기하신 게 아닌가. 그러니까 그분들이 생각을 바꾸고 그걸 인정할 때 새로운 접점이 생길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유승민 대표가 그럼 그쪽에 국민의당의 호남 일부 의원들이 탈당을 할 수 있는 상황까지도 가정해서 통합을 생각한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아니 그거는 이제 그분들이 탈당을 하고 안 하고는 네.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분들이 탈당을 안 하더라도 햇볕 정책에 대해서 우리가 그렇게 옳다고 해서 했다 신념으로. 그런데 지금 보니 우리도 부족한 점이 있어서 북한이 저렇게 핵실험하고 완성 단계까지 왔는데 우리 같이 의논해서 새로운 방식의 북한을 변화시키는 방식 의논해 보자라고 나온다면 그거는 뭐 마다할 이유가 없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생각으로 저는 이해합니다. 네. 이제 또 중요한 게 이제 안철수 대표의 리더십이잖아요. 네. 이 정치인 안철수는 좀 어떻게 평가하세요? 제가 개인적으로 안철수 대표를 잘 모릅니다. 하지만 그분이 여론에서도 이런저런 평가가 다양하다라는 건 제가 봤고요. 특이한 거는 호남에서도 지지를 받고 보수에서도 지지를 받는 아주 특이한 케이스의 이제 그 정치 인물이다라는 걸 저는 인정하고 이번 대선 때 정치적으로 많이 성장을 하셨다라고 인정합니다. 하나 아쉬운 게 있다면 이번에 대선 때 또 지금도 반문연대 우리가 반문연대를 위해서 정치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국립민복이지. 근데 그분이 대선 때 반문연대를 주창하고 나오시면서 본인이 주창하셨던 새정치를 날려버리셨어요. 안철수의 새정치가 없어진 겁니다. 안철수에 남는 건 반문연대. 지금 보수 통합주의자들 한국당에 간 분들도 반문연대. 문재인 제지. 그래서 그런 식으로 갔기 때문에 그 안철수의 새정치가 사라진 게 좀 아쉽고요.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이 유승민의 보수개혁 그것이 더 소중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자유한국당 관련해서 좀 몇 가지 질문을 네. 드리겠습니다. 아주 크게 보면 워낙 지금 자유한국당 의석이 많기 때문에 바른정당이 그냥 좀 힘없이 흡수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는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전 그렇다고 생각 안 하고요. 자유한국당이 오래 버틸 수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렇게 보시죠? 자, 지금 그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어제 오늘 보니까 이제 80%까지 다시 올라갔거든요. 자유한국당은 지금 문재인 정권을 저지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힘을 합쳐야 된다고 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대통령을 80% 지지합니다. 제가 여기서 보니까 미러링 효과라는 게 있는데 상대편 이념 지지 기반에 들어가서 거기서 지지를 얻는 그런 그 무슨 정치적인 그 수사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다면 양당 체제, 지금 홍준표 대표나 이런 분들이 원하는 자유한국당이 원하는 양당 체제로 가면 51대 49가 보역 대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러면 50%의 국민, 보수 국민 중에 30%가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는 겁니다. 그렇군요. 네. 거기에 이제 저희가 몇 프로 빠져 있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15% 정도 이제 자유한국당 지지인데 자유한국당이 문재인 정권을 저지하려면 그 30% 얻어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변하지 않는 이 모습으로 거기다가 그분들이 지금 문재인 그 정부가 잘못하는 거에 대해서 조금 식상해서 이렇게 또 새로운 누가 없나라고 보는 이참에 오히려 바른정당의 용기를 찌부러뜨리고 가셨거든요.
그러면 그 30%는 저희가 영영 안기가 어려워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15% 가지고 앞으로 정권을 찾아오겠다. 진보 정권에 폭주를 막겠다 했는데 이게 이율 배반적인 거다. 오히려 진보 정권을 연장시키고 보수 정권이 보수의 어떤 힘을 무장해제시키는 거하고 진배 없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두 번째는 보수 야당이 둘이 있었는데 하나를 찌부러뜨렸습니다. 그러면 지금 문재인 정부를 견제하기 위해서 3야당이 여러 가지로 연대해서 힘을 모을 수 있는 소지가 많은데 바른정당을 없앴기, 중간에 매개체를 없앴기 때문에 국민의당이 자유한국당하고 뭔가 손을 잡아서 일을 하기는 어려워졌어요. 오히려 민주당 쪽으로 더 몰려갈 수 있는 소지가 커졌기 때문에 그 두 가지 측면에서 자유한국당은 이제 살아남기가 쉽지 않다. 그리고 지금 더더욱이 보수 통합이 결국은 어떤 개인의 사인을 보호하는 그런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는 소지가 많아졌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위험한 상태로 달려가고 있다. 그래서 나중엔 결국은 그 당이 해체가 되면서 살아남은 새로운 보수의 희망 쪽으로 다시 새로운 개편이 생기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홍준표 대표가 보수 대통합을 명분으로 이제 탈당파 의원 9명을 이제 받았는데요. 또 그 다음에 이제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이제 더 이상 받지 않겠다. 이게 물론 당내 반발이 있기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애초에 목표가 통합이 아니고 바른정당 무너뜨리기 아니었는가 이런 의심이 아주 강하게 들고요. 네. 또 더 이상 이제 받지 않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하게 되면 이 바른정당하고 지금 바른정당에 남아있는 정치인들한테 어떤 굴욕감 같은 걸 주기 위해서 말을 그렇게 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느끼십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통합이 아니라 바른정당을 파괴하고자 했다는 거 동의하고요. 네. 그분이 뭐라고 하셨든 간에 저희는 전혀 굴욕감을 느끼지 않습니다. 왜? 그분만큼 정치 인생을 굴욕적으로 한 분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한 거를 저희가 그렇게 판단하고 받아들일 이유가 전혀 없고요. 그분은 양당 체제를 만들어야 새로운 보수의 희망을 죽여야 그래야 기득권 수구 보수로서 본인의 정치 생명을 연장할 수 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뭐 진보 정권을 저지하고 새로운 보수 정권을 만들겠다는 것이 아니라 본인의 정치 생명을 연장하기 위해서 사적인 목적으로 보수 통합을 이용하고 보수를 볼모로 삼고 있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왜 보수는 내가 죽어서 모두를 살리자는 사람은 없고 나를 위해서 모두 모이라는 사람만 있는지 참 참담하고 안타깝습니다. 우리나라 보수 쪽이 그게 좀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예. 정말 그런 분이 나와주기를 기대합니다. 알겠습니다. 자유한국당이 그렇다면 내년 지방선거에서도 뭐 성적이 뭐 신통치 않겠네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분들이 설령 이렇게 저렇게 모은다고 해도 영남권의 일부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저희가 바른정당 전부와 자유한국당 전부가 합치는 지난번 김무성 대표 말씀하셨던 당대당 통합 이런 걸 했다면 결국은 홍준표 대표만 이렇게 해주는 겁니다. 지방선거의 실패가 홍준표의 실패가 아니라 보수 전체의 패배로 귀결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보수의 새싹을 살리기 위해서 춥지만 외롭지만 힘든 길을 가겠다. 이렇게 버팅기고 있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까 홍준표 대표 본인이 굴욕적인 정치를 한 사람이다. 이렇게 굉장히 강한 표현을 쓰셨는데 자, 홍준표 대표라는 그 정치인 개인에 대해서는 지상욱 의원님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그분 뭐 개인적으로 폄훼할 일이 전혀 없습니다. 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뭐 어려운 환경에서 성장하시면서 이만큼 이룬 거 대단하신 거죠. 그러나 여기까지다. 절대로 홍준표 대표께서는 이 시대 보수의 미래로 자리매김하기는 어렵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말을 너무 많이 바꿨고 너무 보수의 품격을 어지럽히는 행동 거지를 하셨고요. 박근혜 대통령 문제 같은 경우도 필요할 땐 안 왔다가 필요 없으면 버리고 그거를 두세 차례 반복을 하셨고요. 그러니까 지금 소위 말하는 박근혜 대통령을 지지하는 그런 분들도 홍준표 못 믿겠다. 저거는 오히려 유승민만도 못하다. 유승민은 있는 데에서 힘 있을 때 지적하고 당당하게 나서지 않았냐. 오히려 비겁하다. 이런 평가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보수가 앞으로 살아가려면
유승민 대표도 얘기를 하셨지만 정말 진정한 보수의 탄생을 위해서는 홍준표 대표께서도 청산돼야 될 대상이다라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혹시 자유한국당의 다른 대안적 정치인은 안 보이십니까? 보수가 후배들을 키우지 않습니다. 선수에 따르고 나이에 따르기 때문에 자유한국당 지금 116명 되셨는데 거기에 초재선 중에도 훌륭한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뭐 성한영 대 선배님 잘 아시겠지만 저는 새누리당 옷을 입고 작년에 국회의원이 된 사람입니다. 네. 그래서 새누리당을 고쳐보려고 지금 바른정당에 나온 분들이 창당을 하고 1월 20일 나왔을 때도 저는 그 근처에 가지 않았습니다. 3월 15일 나올 때까지 임명진 위원장 계실 때 그 당을 고쳐보려고 그때 아주 좋은 적기였는데 그렇죠. 못했습니다. 저 혼자 외롭게 싸우면서 그때도 굉장히 벽을 많이 느꼈는데 그분들이 정말 자각을 하고 나서서 새로운 보수 개혁을 위해서 정풍을 위해서 나서줄 때 저는 한국당에도 새로운 바람이 불 수 있다. 기대해 봅니다. 알겠습니다. 문재인 정부에 대한 평가도 좀 부탁드릴게요. 지금 지지도가 어쨌든 계속 고공행진을 하고 있는데 이 이유는 좀 뭐라고 보세요? 수구 보수에 반발하는 힘이다. 예. 본인이 지금 대통령이 되셔서 그 국민들이 볼 때 갑갑했던 모습들을 많이 해소시켜 준 게 있습니다. 네. 근데 그 시간 지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뭔가 정책적으로 뭔가를 보여주시고 있고 또 여러 가지 면에서 실망을 시키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80%의 지지가 되는 것은 우리가 너무 못하고 있다. 우리 11명이지만 116명이 보여주는 게 너무 없다. 또 똑같이 옛날과 똑같은 방식으로 구태하게 머릿수만 채워가지고 으쌰으쌰 하고 있다. 라는 것 때문에 역으로 거기에 힘이 쏠리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두 가지 말씀드리면 내로남불은 다 잘 아시잖아요. 네, 잘 알죠. 제가 뭐 지은 건데 남불나행이라는 그런 단어를 지었습니다. 어떤 뜻이죠? 네. 남의 불행이 나의 행복이다. 내가 잘해서 비전을 보이고 국민에 다가가야 되는데 저기를 해코지라고 저기를 망가뜨리면 우리한테 반사이익이 오는 것처럼 생각을 하는 게 지금 남불나행이거든요. 근데 한국당은 남불나행을 하고 있어요. 스스로 바뀌어야 됩니다. 그게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도를 내리는 가장 첩경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잘못하는 것은 무엇이라고 보세요? 국민의 많은 지지로 대통령이 당선되셨고 또 지금 그 이후에 그 배에 해당한 그 지지를 받고 계신데요. 시계추를 좀 자연스럽게 놔두지 않고 너무 강제로 돌리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다 보면 물즉극반이라고 그 역작용이 생각보다 빨리 돌아올 수 있겠다. 그래서 좀 더 자연의 이치에 맞게 순리에 맞게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그런 전국 운영이 필요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승준 기자 질문에 대한 뭐 일종의 보충 질문인데요. 네. 사실은 저는 촛불 혁명이 이 국민의당 그리고 특히 바른정당이 아니었으면 어려웠을 것이다. 국회에서 탄핵 소추가 안 됐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네. 그런데 지금 어떻게 보면 촛불혁명으로 집권을 한 문재인 대통령과 네. 문재인 정부가 촛불 정신을 너무 다 가져가는 것은 아니냐. 좀 억울하다. 혹시 그런 생각은 안 해보셨습니까? 억울하다고 생각하면 제가 아직도 연결지 못한 거라고 생각하고요. 네. 그거는 국민이 주시는 거니까 그거를 저희한테 더 좀 주십시오 하려면 저희가 더 노력하고 변화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게 저희가 할 일이다. 네. 예. 국회의원은 20대 처음 되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처음 출마했고요. 그렇죠. 예. 처음 출마하셨고 처음 되셨는데 네. 국회의원은. 근데 해보니까 어떠십니까? 정치인이 체질이신가요? 체질에 잘 안 맞습니다. 왜 안 맞습니까? 이게 맞다고 해야 되는데 어떨 때는 아니라고 얘기를 하고 정직하게 설명을 해야 되는데 정치의 기술이라는 게 뭐 뒤에서 뒤통수를 친다든지 또 있는 속마음을 얘기 안 하고 다른 걸로 뭐 명분을 삼는데 자꾸 이렇게 하는 걸 보면서 전 솔직한 게 좋고요. 그래서 의총할 때도 선배들한테 좀 솔직해집시다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근데 그런 면에서 체질적으로 잘 안 맞는데 정치는 굉장히 쉬운 거라고 생각합니다. 있는 대로 국민들한테 설명드리고
이해를 시키고 안 되면 사죄하고 그리고 노력하면 되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체질적으로는 잘 안 맞는 직업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합니다. 네, 좋습니다. 앞으로 네. 이제 미래 앞으로 이제 정치인으로서 쭉 좀 살아가셔야 되는데요. 어떤 정치인이 되고 싶으십니까? 지나고 나서도 정치인 한 사람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다라고 생각은 안 합니다. 제가 이루지 못하더라도 제가 그 단초를 마련해서 제가 쓰러져서 정말 씨앗이 된다면 그래서 그 씨앗의 열매를 제 후배들이 수확을 한다면 저는 만족하겠습니다. 그게 지상욱이 가야 될 길이고 길이 있어서 가는 지상욱이 아니라 내가 어렵지만 간 길이 결국은 나중에 뒤에 후배들이 올 수 있는 정말 길로 만들어지는 그런 족적을 만드는 그런 정치인이 되고 싶다. 다 내려놓고 정말 박수 받으면서 얼마나 할지 모르는 정치 인생 다 맡기고 국민과 역사만 보고 가보겠다. 중간에 쓰러지더라도 그 결실을 가지고 저는 살아가고 싶다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롤모델 정치인이 계신가요? 글쎄요, 뭐 한 3분 정도 들 수 있습니다. 네. 뭐 우리가 얘기하는 성웅 이순신 장군. 네, 그분은- 엄청난 롤모델을 예, 가지고 근데 계시네요. 그분은 네, 제가 롤모델로 삼는 게 원래 육군이었답니다. 육군. 해군이 아니라 어느 자료를 보니까. 네, 그래서 처음 그 지역에 가서 그 수군 전략을 모르니까 그 지역에 있는 수군, 또 뱃사공, 어부, 지역 주민 모든 사람들을 만나가지고 거기서 백지 상태에서 정보와 의견과 소리를 다 들었대요. 그걸로 이순신 장군이 상유 12로 133척을 이기는 일본의 그 세계 최고의 일본 해군이 상상 못하는 전략이 거기서 나왔다는 네, 거거든요. 그렇군요. 그래서 참 훌륭했다는 거고요. 네, 두 번째는 영국의 노예 제도를 폐지한 윌리엄 윌버포스라는 정치인을 삼습니다. 네, 그분이 귀족이었거든요. 네, 본인의 집에도 노예를 데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인간에 대한 사랑은 똑같은 거다라는 그 사랑의 정신으로 본인 집에 있는 노예를 먼저 해방시키고 그러면서 같은 귀족으로부터 엄청난 탄압을 받습니다. 40여 년에 걸친 그 클래팜 커뮤니티라는 친구들하고 그 노력을 해서 영국이 지금 이렇게 살게 된 대영 제국이 된 단초를 마련한 노예제를 폐지한 분이다. 자기 걸 내려놨다는 거죠. 그리고 그 탄압에 견뎌냈다. 그 일을 이루는데 40년이 걸렸다. 혼자 하지 않았다. 뜻을 같이 하는 동지들과 했다라는 게 좋고요. 자, 세 번째 인물은요? 링컨 대통령입니다. 그 이유는 그분이 남북 전쟁을 통해서 미국이라는 나라를 두 개로 완전히 나뉘지 않았습니까? 대통령은 됐으나 화합할 수 없는 그 남북을 하나로 만들기 위해서 이거는 추측입니다만 그분이 남쪽에 일정을 잡을 때 가면 죽는다, 가면 안 된다라고 하는 참모들의 의견을 뒤로 하고 가셨습니다. 가서 총 맞고 이제 암살을 당하셨는데 그 암살 사건 때문에 남쪽 분들이 마음에 멍해를 풀고 화해를 했다. 이분은 본인이 가면 죽을 줄 알았다는 겁니다. 지도자는 나라, 국민을 하나로 모으기 위해서 죽는 자리를 스스로 찾아가는 것이다. 그래서 그 세 분에 대해서는 제가 여러 번 책도 보고 생각하면서 흉내내려고 했습니다. 네. 저희 그 시청자들한테 요즘 이제 바른정당 참 어려움 많이 네. 있고요. 인사 말씀 마무리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저는 11석 가진 바른정당의 지상욱입니다. 국민 여러분이라는 그런 단어를 입에 올리기도 참 부끄럽습니다. 11명 남은 바른정당, 여러분들 보셔서 아시겠지만 영화 최종병기 활에 나오는 제가 참 좋아하는 조선 최고의 비밀무기 편전에 비유하고 싶습니다. 애기 화살이라고 하죠. 혼자 쏠 수가 없습니다. 통화라고 하는 가늠, 통이 있어야지 같이 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직합니다. 그리고 강력합니다. 허세스럽지 않고 장황하지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그 편전의 정신을 가지고 정말 보잘것없고 작은 모습으로
적의 방심을 틈타서 우리의 보수 개혁의 목표에 그 관역에 도달할 수 있는 그런 노력을 하고자 합니다. 작지만 잊지 마시고 언론에서 사라지더라도 찾아봐 주시고 지상욱, 유승민, 우리 바른정당 의원들 페이스북 들여다봐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오래 지켜봐 주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더정치 인터뷰 오늘은 바른정당 지상욱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